예! 자, 우리 사회선생님 트레이드마크 예! 한번 해봤고 오늘은 2014년 6월 평가 모의고사 B형 그죠? B형 안 적었어. B형. 자, B형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 순수하게 문과 학생들을 여러분들 뭐 이과에서 공부 잘한다고 B형 보는 미친놈은 없고 A형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있고 예체능계도 있고 타겟 정하기도 참 애매한데 B형은 순수하게 우리 문과 학생들을 위한 너희나 나나 같은 문과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시험이야.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우선은 정리하고 들어가면 선생님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까다로웠다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동의를 하고 그지? 내 예상으로는 한 95점 정도가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원점수로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97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보나? 왜냐면 그나마 이제 이번 A형이나 B형이 나온 공통적인 특징은 앞에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법, 작문, 문법 파트가 좀 까다로웠고 그걸 제외하면은 비문학이 그나마 문학에 비해서 좀 까다롭고 문학은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번부터 3번이 옛날 같았으면 듣기 평가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읽고 푸는 문제로 들어갔어. 그래서 보면 대화하는 양상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자고. 살펴보면 사회자가 토론의 어떤 주제를 언급하고 있지? 주제를 언급했는데 그 주제가 뭐야? 그랬더니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대화의 참가자로는 정과장이 그죠? 되게 친숙하네 왠지 정과장. 정과장이 등장하고 있고 김 교수가 등장하고 있어. 김 교수도 되게 친숙하네. 그래서 정과장은 말 그대로 구청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고 구청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시청에서 나온 사람인 것 같고 김 교수는 학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언을 내리고 있는데 정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과장이 하는 말은 실태야 실태 우리 그지? 현황이라고도 해도 되고 실태고 김 교수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이제 그 다음에 대책은 뭐냐 봤더니 이 글의 이제 주제가 될 얘기인데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자. 그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말하냐 보니까 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택 주인과 또 당사자가 되겠지. 집을 빌려줄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사생활 침해나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끝나고 있죠. 1번은 A의 흐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지. A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지. 처음에 실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나오겠네. 문제 관련 현황의 제시. 그지? 그 다음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게 대안 비교 분석이라고 했는데 대안을 비교 분석한 건 없지. 그냥 바로 방안 제시, 대책 제시했지. 그 다음에 실질적 대책,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야기했으니까 1번에 2번이다. 틀린 학생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2번 들어가자. 이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력 테스트잖아. 그냥 1번 가서 확인해보고 2번 가서 확인해보고 물론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이걸 기억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뭐가 문제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빨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력 테스트라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3번 보자.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학습 활동을 보니까
학습활동을 보니까 정과장과 고택주인이 고택 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보자라고 했어. 그래서 시작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것들이 시작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기본 입장을 확인하래. 기본 입장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조정 단계에서는 그 기본 입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기대 이익을 검토해야 된대. 그 다음에 합의를 봐야 된대.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1번부터 5번이 요것들과 서로 대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관계를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겠지. 어렵지 않아. 항상 뭐 비슷한 문제들 형식이잖아. 1번 보면 고택주인에게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필요한 조건을 뭐 하는 거야? 제시하는 거지. 상대방이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제시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을 할 것이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 제시. 요거에 해당될 것이고, 2번은 고택주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역시 이거에 해당될 것이고, 3번을 보면 고택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대. 그런데 이거는 공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시피 요구, 내가 하려는 요구, 즉 정과정이 하려는 요구 고택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지. 그 고택을 개방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한 상황이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전제를 건드리고 있죠. 이 전제의 전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법한 선택지가 있다면 5번인데, 정과장의 고택주인 입장에서 정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요구한다고 그랬지? 이건 바로 이거잖아. 나에게 필요한 조건 말하는 거지.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3번이고. 됐죠? 그 다음. 자, 4번하고 5번 문제는 이건 이제 A형에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소연이라고 하는 인물과 창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창환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정적인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로 서로 대화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4번에 2번을 보면 이게 정답인 건 여러분들 맞췄을 텐데 좀 이상해. 표현이 보니까. 자, 봐봐.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질문한대. 말이 참 웃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옳은지는 질문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 가령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게 내가 이해한 이거에 대한 내용이냐?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더니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야, 너의 표현 방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그렇지 않니? 라는 질문이야.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보통 표현 방식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당연히 질문에도 표현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5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다시 한번 5번은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한다고 그랬어. 대화의 내용과 무엇을 참고해? 보기를 참고한다고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항상 기본을 놓치면 안 돼. 그죠? 대화의 내용도 참고해야 되는데 대화의 내용은 아버지와의 갈등이고 이것에 대한 친구의 뭐가 되는 거야? 조언이야. 그지?
그리고 보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할 때 어떻게 사과하는 거야? 항상 사과하면서 그 뭔가 덧붙이는 거 있잖아. 가령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근데 야, 내 사정도 좀 이해해 줘야지. 이딴 식으로 사과하지 말라는 거야. 사과할 때는 뭐야? 야,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여기서 딱 끝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근데 너무 이것도 재수없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안 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라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하면 그때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이 풀어졌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찾아보면 5번이야. 그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항상 발문 확인하는 거예요. 발문. 그죠? 그래서 대화 내용 확인하라고 있고 보기 확인하라고 있고 여기서 거의 갈리니까. 자, 6번부터 7번은요. 그죠? 개요짜기 문제. 그러니까 5번까지는 화법 문제였고 이제는 뭘로 들어가는 거야? 창문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창문은 가장 기본적인 거 5개를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뭐야? 계획하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두 번째는 뭐야? 내용 생성하기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내용 조직하기 들어간다고 했고 네 번째는 표현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퇴고, 고쳐쓰기지.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정말 딱딱딱딱 끊어져서 5문제 딱 나왔는데 최근 추세는 막 이렇게 짬뽕도 되고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변화된 게 없죠. 그래서 계획하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연상하기인데 이 연상하기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고 내용 생성하기는 결국에는 뭐였어? 자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는 뭐였어? 개요에 대한 내용. 개요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체계성, 그죠? 완료성, 통일성, 구체성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하기는 2개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지? 뭐야? 형식상의 조건 챙겨야 되고 내용상의 조건 챙겨야 되고 퇴고하기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법적인 내용들 챙겨두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안 닫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문 시험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실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잘 갖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자, 문제 들어가서 이쪽으로 문제 들어가 보자고. 자, 6번부터 7번 보면 다음은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설문을 자, 논설문이라고 했다. 논설문은 뭐 하는 걸? 주장하는 걸. 설명문은 뭐 하는 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했어. 논설문을 교재시키기 위한 학생이 작성한 개요야. 자, 여러분들 장문 파트에서는요 어떤 아까 말한 그 5개를 제외하고도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그 화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뭔 계지랄이든지 간에 국어교육은 결국에는 뭐로 연결된다? 주제 파악과 연결된다는 거야. 주제 파악과. 됐지? 두 번째는 장문 파트에서 중요한 거 화법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말하려는 대상이나 내 글을 읽을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음은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거 이게 뭐야? 주제라고 하는 걸 좀 의식을 해야 되고 교재에 실는 거야. 교재에 실는 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학생들 보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청소년 소비 문제점부터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나오고 현황 분석, 문제 원인 분석,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뭐 그 가장 기본인데 뭐냐면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개요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라든지 체계성이라든지 완결성이라든지 뭐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이고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대책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 이런 이상한 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일성이나 혹은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인이 1번, 2번, 3번 즉 A라는 원인이 있고 B라는 원인이 있고 C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똑같이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런 식으로 딱 완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괜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에 봐. 기억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죠. 글의 유형은 뭐야? 논설문이잖아. 논설문이니까 뭐야? 주장하는 글이잖아. 그랬을 때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뭐 하고 있어? 주장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좀 더 구체화시켰지? 다 맞는 거야. 2번. 니은은 3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1의 서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바꾼다, 필요성이라고 바꾼다라고 해봐. 자, 니은이 뭐라고 써 있어? 그냥, 니은은 그냥 서론이라고만 써 있어. 근데 그 서론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야?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현황을 얘기하면서 그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3번. 디귿은 상위 항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현황 분석에 보니까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에 현황 분석에 보니까 청소년의 금융 지식 부족의 원인이라고 돼 있어. 자, 현황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 원인이 나왔지. 그러니까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지. 그러니까 삭제해야 되겠지. 맞아. 4번은 리을은 2-3의 가해 내용을 고려하여 2-3의 가해 내용을 보니까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 문제 해결 방안인데 뭐야? 과소비를 하지 않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아 존중 간의 확립이라고 했어. 그러면 리을은 2-가인데 2-가는 뭐야? 이것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2-3의 가해 내용을 고려하여 리을을 바꾼 내용이 뭐냐?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야. 근데 이건 아닌 게 왜냐면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정확히 나와 있듯이 리을은 뭐야? 상품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심리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게 그것은 긍정적인 거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항상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건데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긍부정 문제로도 풀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니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에 2-3의 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자료 활용하기 문제지? 그래서 전문가 1의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에겐 또래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래서 연예인들 똑같은 옷 입고 그러나 보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상품의 기능이나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 그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 입은 걸 통해서 나도 입고 그 유명 연예인과 닮아지고 싶은 거겠지. 진짜 만고불변의 원리 같다. 자료 1을 보면 가는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영향을 받는가 했던 얘, 즉 광고의 영향이 크다는 거지. 나 보니까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의 요인이 유명 연예인, 유명 상표, 상품의 기능으로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상표 쪽에 상품의 기능보다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해당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결국엔 5번 선택지지.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는 청소년의 소비 문제는 광고 속 상품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량 키움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번이야. 여러분들이 헷갈렸다면 3번이랑 이제 헷갈릴 수 있을 텐데 3번에 보면 유명 연예인이 자주 출연한 광고가 상품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그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유명 연예인이 자주 출연한 광고가 상품의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래. 말이 안 되지.
그지? 광고가 상품의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 거기다가 봐봐. 이거는 개요의 2-3의 다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개요의 2-3의 다는 뭐냐면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능력을 함양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3의 다는 청소년 주체가 뭐야? 청소년이 돼야 되는 거지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7번의 3번 선택지는 상품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그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대. 청소년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타인이 주체가 돼서 뭐야? 청소년을 바꿔나간다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근데 5번에는 분명히 뭐라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했잖아. 그지? 주체가 다르잖아. 자,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뭐 3번 그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 3번이 왜 답이야 아니야까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답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5번까지 좀 끝까지 읽었으면 적어도 3번과 5번 사이에서 어느 게 좀 더 적절하냐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5번을 선택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 것하고 그게 왜 답이냐 해설까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이야. 가령 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1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남고도 항상 만점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야. 너는 국어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맞냐? 라고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은 그거밖에 없었어. 답이 있잖아. 답이 보이잖아.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답인지에 대한 근거까지는 되지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대한 답인지는 알아. 하지만 문제 푸는 능력 자체는 아마 내가 고3 때보다 지금이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 약간 다른 분야지. 여러분들은 답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실은. 자, 8번을 보면 다음은 답사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절반은 실력 테스트고 절반은 기본 개념 문제인데. 자, 보면 답은 1번이야. 왜? 답사 참여자의 선정 과정을 밝혔대. 자, 우선은 봐봐. 두 가지 조건이지. 두 가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지. 답사 참여자의 선정의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이거 글을 읽어보니까 참여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안 나와. 안 나와. 선정에 대한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안 나와. 됐지? 그 다음엔 중요한 건 과정이야.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그게 뭐야? 과정이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온다는 거야. 먼저, 다음에는 이렇게라도 나온다는 거지. 그거 안 나와.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9번부터 10번을 보자고. 9번부터 10번도 역시 A형에 나오던 문제, 공통 문제인데 9번 쉬우니까 넘어가고 10번도 쉬우니까 넘어갈까 하다가 문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고쳐쓰기 문제인데 문법 아닌데도 문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10번에 1번은 상식이 있으면 풀어야 돼. 그지? 2번도 상식이 있으면 풀어야 돼.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3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등이라고 하는 것과 던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 문제지? 선택 문제고 그치? 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동의 문제라는 거지. 그때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그걸 갖다가 나는 또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 과거의 행동에 관련된 과거의 사실에 관련된 건 던을 쓰고 선택에 관련된 건 뭐 든. 네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걸 갖다가 네가 밥을 먹던 잠을 자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고 4번에 대한 내용이 이거 좀 중요해. 지금은 이번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구할모평 수능 둘 중에 하나 이게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 나오면 선생님한테 뭐 사줘. 자, 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이중 피동에 대한 내용이지. 자, 봐봐. 우선은 이중 피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피동을 알아야 되지. 그지? 동시에 사동도 알아야 돼. 됐지? 그러면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피동 자체가 단형 짧은 피동이 있고 장형 긴 피동이 있고 똑같이 사동도 단이 있고 장이 있는 거지. 기본이지, 기본. 근데 이중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지. 뭐야? 단형 플러스 단형이나 단형 플러스 장형 혹은 장형 순서만 바뀌더라도 단형. 근데 솔직히 이건 불가능해. 단형 플러스 장형이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피동이 되면 뒤에 피동이 이어지면 이거는 이중 피동이고 뒤에 사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사동이 만들어지면 이중 사동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안 돼. 이중 사동은 문법적으로 가능해. 이 얘기지. 이유는 뭐냐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씩 만들어 보면 돼. 이중 피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써볼까? 자, 저장 되어진다. 자, 저장되어진다에서는요 장형 피동이 두 개가 쓰고 있지. 되다라는 것과 어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장형 피동의 형태가 두 개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형 피동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진짜 만들어 저장된다라고 우리 봐봐. 저장된다라는 말과 저장되어진다라는 말은 어때? 의미가 같아 달라. 같잖아. 이렇게 의미가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언어가 다 똑같은데 최대한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단순화시키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지. 같은 의미인데 왜 길게 써? 어렵게. 그래서 이건 틀렸지만 이건 맞아. 근데 이중사동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중사동 경우에 하나 만들어 보면 자, 먹다에다가 사동으로 만들면 우리가 뭐야? 단형사동 한번 집어넣을까? 먹이. 그 다음에 장형사동을 한번 집어넣어서 먹이게 하다를 만들어 보자고. 뭐뭐 하다. 개 하다를 만들어. 그러면 먹이게 하다를 갖다가 단형사동으로 만들면 그냥 뭐야? 먹이다지. 그런데 먹이게 하다는 것과 먹이다는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중피동, 이중사동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될 거. 됐지? 11번 시력 테스트 문제야. 보자고. 표준 발음에 대한 단모음이 아, 에, 어, 예, 오위, 오웨, 우위, 의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1번 봐봐. 개와 개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개와 개지. 개와 개. 발음이 똑같이 들린다면 그건 네 문제야. 개와 개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된다. 야, 개하고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된다면 미쳤다고. 아, 에, 어, 에 의 10개를 10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왜 나오겠냐? 이거하고 다르니까 이 10개를 원칙으로 하지. 이거하고 똑같이 발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두두둑 보면 답은 5번이야. 별로 어렵지 않고 12번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됐지? 자, 12번 그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13번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부터 자, 13번 들어갈 건데 그나마 문법에서는 조금 이만큼 까다로웠던 문제지. 그래서 아니 요라고 하는 것과 종결음이 요라고 하는 것과 종결음이 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종결음이 요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종결음이 요는 해유체. 그죠? 상대높이법의 하나라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종결음이지. 말 그대로 진짜 종결음이. 그지? 그래서 요와 오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놓고 마지막 정리가 여러분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실은 요가 볼 필요는 없고 오만 정확하게 봐도 될 텐데 어간에 붙는다고 그랬지. 그치? 종결음이니까 당연히 어간에 붙지. 어떻게 그러면 어간에 붙지 어디에 붙겠냐. 자, 2번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위에 나온 예 중에 선어말 어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고난이도라는 거야. 뭐냐? 자, 2번을 보면 선어말 어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다면, 보기에서 찾는다면 멈추시오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어디서 왔을까? 멈추다에서 어간이 되는 거고 이 오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미야. 그럼 당연히 이 시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종결어미지. 아니, 선어말 어미지. 그지? 선어말 어미잖아. 선생님, 저는요 선어말 어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 그것도 모르면 내가 할 말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런데 보면 맨 앞에 보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라고 나와. 됐지? 평서문에 쓰였네. 그러니까 X니까 답은 3번이야. 확인해 보자고.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동그라미죠. 왜? 그럼 빼보면 되잖아. 나는 주인공이 아니. 발이 돼? 안 되잖아. 자,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인다. 아, 여기서도 함정이지. 상대방을, 자, 5번 선택지를 보면, 상대방을 뭐 한대? 보통으로 높인대. 중요한 거 빼먹었네.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잖아요. 상대높이법이지. 상대높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도 있지만 낮춤도 있었지. 그치? 이 낮춤에는 뭐도 있는 거야? 높이지 않는 그냥 보통인 것도 두루 높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루 낮춤, 두루 높임이라는 것도 해당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높임이라는 얘기만 듣고 야, 오는 높임 아니잖아. 요가 높임이잖아. X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그나마 좀 까다로웠던 문제 13번. 됐지? 14번 높임법 문제인데 이거 틀린 학생들 다시 공부해. 이걸 내가 지금 뭐 해설 강의 설명하고 있겠냐? 별로 이렇게 친절한 해설 강의는 아니지, EBS처럼. 그지? 근데 이거 EBS에 관련된 내 기억을 얘기하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 없었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가정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학원도 못 다녔고 공부할 때 과학이나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은 이제 EBS를 그때도 들었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듣기만 해도 저 새끼 공부 못했나 보다 싶을 가운데 공부 잘했단 말이야. 근데 과학을 정말 못 봤어. 97년 수능이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더럽게 못 봤어, 과학을. 근데 난 진짜 EBS 문제집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요즘 같은 EBS 시스템이었으면 직계 연계율 높은 EBS 시스템이었으면 과학 정말 잘 봤을 거야. 근데 어쨌든 되게 못 봤는데 그날 수능 끝나고 답 맞추는데 EBS에서 그 강사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문제를 되게 친절하게 풀면서 끝에만 한마디씩 붙여. 뭐라고? 우리 EBS를 열심히 푼 학생이라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죠. 이런 아주 쓸데없는 친절을 베푸는데 그걸 보다가 열이 뻗쳐가지고 과학이 맨 마지막이거든, 답 맞출 때. 확 던져버렸단 말이야, 시험 문제를. 텔레비전에다가. 짜증나가지고. 그지? 이게 뭐 친절한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치? 핵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래, 14번 틀렸다.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야. 그거는 해설 강의 본다고 해서 네가 나아질 게 아니야. 어떤 해설 강의에서 주체 높이, 기체 높이, 상대 높이를 다 설명해줘.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여러분 높임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면 다시 공부하거나
그냥 공부 포기해. 높이법 100% 나와. 자, 15번 봐. 15번은 바라다와 바래다야. 그지? 아, 이거 진짜 우리말에서 어색한 것 중에 하나잖아. 난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길 바래 이러면 틀려. 그지? 난 이번 시험에 네가 합격하길 바라 이렇게 말해야 돼. 정말 이상하죠? 이상한데 어쨌든 법칙이 그래. 왜? 바래다와 바라다는 뜻이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실력 테스트죠. 바래다 1, 5번이 답이잖아요. 답은 건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거 강의하는데 저게 답이었어 이러면 그러면 또라이야. 5번 보면 바래다 1의 니은의 용례로 그럼 바래다 1의 니은을 보니까 볕에 쬐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야. 근데 뭐라고 나와?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 희게 하다 하고 누렇게 바래다 하고 이거를 구분 못하면 우선 안과부터 가야지. 됐지? 16번 이것도 너무 쉽다 야. 야 이거 고전문법 들어간다고 하면 좀 고전문법 다음 번을 내던지. 그지? 뭐 재밌는 거 많은데. 그지? 이게 뭐냐 이게. 그지? 아래야가 뭐가 됐대? 의로 변한 게 기억의 예야. 아이 어려운 말 필요 없어. 니은의 예를 보니까 아래야가 뭘로 변했대? 아로 변했대. 그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2번밖에 안 나오잖아. 쉽네? 넘어가자. 그 다음 자 17번부터 20번은 인문지문이죠. 인문지문으로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뭐하고 있어? 비교, 대조.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차이점 찾기. 그잖아. 근데 이거 인문 중에서도 철학이야. 자, 철학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런데 이 철학이 나오는 형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만 해도 어때?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 차이점을 두고 있을 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도 본질주의에 해당하는 어떠한 단어의 개념을 본질주의로 묶어두기 해야 되는 것이고, 비본질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 해야 돼? 묶어두기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하는 거고 이게 B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내릴 수 있다면 물론 B 다시도 있을 테고 B 다시 다시도 있겠지만 결국엔 선택지 나오는 형태라는 게 뭐라는 거야? 본질주의는 A이다. 비본질주의는 B이다. 본질주의는 B가 아니라 A이다. 비본질주의는 A가 아니라 B이다. 본질주의는 B가 아니라 B 다시이다. 답 몇 번? 5번이잖아. 이런 게임에 불과해. 어렵다고 쪼는 순간 내가 모르는 말 나왔네? 라고 생각해서 어렵다라고 쪼는 순간 네 두뇌는 활동을 멈추고 너는 시험 문제에서 못 풀게 될 것이고 이번 시험 알잖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등급은 90점대 중반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럼 너는 1등급을 못 받을 것이고 아니 2등급 받을 놈이 3등급 가고 3등급 받을 놈이 4등급 갈 것이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못 갈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니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본질주의가 뭐고 비본질주의가 뭐라고 하는 거 공부해놔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정리하는 자세만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안겨다 주는 게 국어에서 가장 핵심이야. 실은.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실은. 이렇게만 나눠도. 대신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건 넘어가실 것이고 17번하고 18번하고 19번 한번 보도록 하자. 이쪽으로 봅시다. 이제 졸라리 불친절하지? 난 원래 그래. 왜? 별거 안 해봤겠냐 내가. 친절하게도 해봤고 불친절하게도 해봤는데 불친절한 게 효과가 더 좋아. 생긴 것도 불친절하게 생겼잖아. 자 보자고.
보면 18번 문맥상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기억 봐봐. 기억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래. 아이 이 내용을 모르라도 상관은 없다니까. 그렇게 나왔어. 이게 기억이야. 그지? 그 다음에 니은 개미나 벌이래. 벌 나왔어.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고. 잠깐만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억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쳤나이?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 관계를 찾으래. 그럼 봐봐. 개미나 벌은 뭐야?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 동물이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야? 찾으라는 거야. 근데 1번을 보자. 1번.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나왔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나왔어? 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지 보자. 칼은 가위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자를 수 있는 도구야 아니야? 맞아. 답 1번. 쉬운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치? 뭐 이런 게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랑 풀 수 있었을 테고 풀 생각이 없는 친구는 괜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갈팡질팡 하나 틀렸겠지만.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무엇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자, 윗글을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 자, 보기를 봐봐. 그러면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화학에 입각해서 정의되고 있어. 자, 한마디로 가의 내용은 뭐냐? 가의 내용은 보기에 나오는 가의 내용은 금의 정의가 어떻게 뜻했다는 거야? 정의는 바뀌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금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금의 정의는 앞으로도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을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주의야? 비본질주의야? 비본질주의야. 됐지?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네. 그치? 맞아? 그러면 1번 보자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아, 이거 비본질주의라니까. 됐지? 그러니까 본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가를 과정. 아, 그렇게 말은 되겠다. 야. 본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금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뭐 맞다고도 볼 수 있겠다. 2번 보자.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자, 나를 보니까 정의를 했지만 그 정의가 뭐였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지? 그건 뭐야? 이미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거야. 3번.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의가 바뀌었지?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맞지? 4번.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아니 이제 반본질주의자는 본질 따위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았어. 아니야, 반본질은 근원적 속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은 4번 나오는 거야. 아닌 거고 그러는 거니까. 됐죠? 20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아, 20번 진짜 신유형이긴 한데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신유형이야. 그지? 21번부터 23번 보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저작권의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천문학에서는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해.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어.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좀 더 주제가 구체화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네 번째 문단부터 저작물 이용자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유, 이용, 허락, 제도야. 그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용 조건을 자유이용 허락을 이용 조건만 붙여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출처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왜냐하면 무료로 개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허락 범위를 하면 안 돼? 벗어나면 역시 기존에 있는 저작권처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그 다음 한편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시각은 결국엔 뭐냐면 저작권을 이렇게 프리하게 놔버리면 사람들이 그만큼 창작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저작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그리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그제? 그래서 21번 쉽게 나올 수 있고 22번도 어렵지 않고 23번이 그나마 어려울 수 있어. 보자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윗글을 바탕으로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윗글에 있다라고 나왔지. 자료 1에서는 보니까 자유이용 허락 조건 표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인데 자 보자. 자료 2 보니까 A는 자신의 미술평론에 항상 절차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이라고 하는 표시를 찍었단 말이야. 그리고 블로그에 올렸어.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면서 B는 표시의 조건을 지켰다. A의 미술평론을 이용해 왔어. 표시의 조건을 지켰어. 최근 A는 조카의 동영상 동작치를 만들고 이런 표시했지.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된다는 표시라고 블로그에 올렸어.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어. B는 A에게 예술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지. 야, 지금까지는 B가 계속 A의 것을 해왔지? 써왔지. 근데 A가 B를 한번 썼더니 B가 야, 저작료 내놔 이거야. 됐어? 근데 중요한 건 A는 자신의 저작을 했어? 무료로 풀었지만 B는 무료로 푼다는 내용이 보기엔 등장하지 않아. 그럼 그 차이점은 4번이잖아. B는 공정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자 봐봐. B는 공정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이라고 말하지. 공정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B는 공정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지. 그치? 공정이용 규정이 있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지만 공정이용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B는 자신의 어떤 표시를 자신의 작품에다 남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B에게 오로지 속해 있기 때문에 B는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어. 그것이 공정이용 규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됐지?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 될 것이야. 그치? 기본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세워두고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24번부터 27번은 예술 지문인데 미켈란젤로의 캄비돌리오 광장 설계에 대한 글이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 뭐냐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있고 별 표시가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별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형이라는 거야? 계란처럼 타원형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마상이나 이런 별 모양이나 그 외에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 간다는 거야? 이 중심, 기마상을 향해 간다는 거지. 중심 지향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야,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24번은 5번에 광장 중심에 놓인 별장식은 그것이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 중심지향 맞잖아. 25번에 의미를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자 2번 봐봐. 타원형의 두 초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타원형의 두 초점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광장의 가운데에 배치된 기마상은 타원이 지닌 두 개의 초점을 뭐하게 하는 효과?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넣어주잖아. 밑줄까지 쫙 쳐져 있잖아. 고맙잖아. 사라지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고 26번에 보기하고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보기의 가를 보면 이것은 둘레를 향하는 원의 확산적 속성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가는 둘레를 향하는 원의 확산적 속성이래. 그러면 확산이란 말은 뭘 의미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런데 여기는 뭐야? 중심지향이지. 서로 뭐 돼? 반대되고 있잖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가는 기억과 달리 원의 주변이 중앙 공간의 집중성을 강화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가 중심지향적이다라는 말이잖아. 틀렸지. 27번은 어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부터 29번은 과학 지문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이거 좀 어려웠는데 특히 29번이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29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 29번 문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해하는 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문제풀이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 이번에 B형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비록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지문에 안 나왔어. RBS 지문에 안 나오긴 했지만 EBS 지문이 안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진짜 그럴까 했던 예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A형은 그래도 이과 애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과학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B형은 문과 애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과학기술 지문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어쨌든 진짜로 그게 됐어. 근데 대신 A형에 나왔던 과학 지문은 EBS 출제 지문이다 보니까 애들이 의외로 쉽게 적응했겠지.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문제제기 나오지?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즉,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밑에 나오는 거잖아. 단안일 때 입체를 지각하는 것이 가능할까가 이 글의 핵심 질문이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양한 단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부터 추론을 해서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대. 즉 가능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야? 그러한 단한 단서의 종류를 뭐냐 보니까 상대적 크기, 처음에 상대적 크기, 그 다음에 직선 원금, 그 다음에 결기울기, 그 다음에 운동시차, 그 다음에 동물들 이야기. 동물들도 가능.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yes가 그러니까 단한 단서를 통해서 입체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네 가지로 뭐 하고 있어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 나열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뭐를 정리해두라고? 특징과 이것들 간의 뭐 차이점만 뭐 해두면
정리해 두면 어렵지 않다니까. 이걸 정리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면 29번에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가는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했어.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거긴 한데 그냥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자고. 그거는 시험 끝나고 내가 의심해 줄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 억지야, 억지 속지 말하면 다람쥐가 있고 여우가 있는데 다람쥐는 움직여. 여우는 정지해 있어. 됐지? 그러면 움직이는 주체가 정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뭐야? 운동시차에 관련된 거야, 운동시차. 아니, 그거 그렇잖아. 써 있잖아. 어떻게 써 있어?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그렇게 얘기하잖아. 됐지? 근데 이게 문장이 말이 난 좀 안 된다.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면 놀랐어, 도망갔어. 이거 동물들도 가능하겠지?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 봤더니 이건 뭐야? 가령 이런 거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잖아. 처음에는 공이 이렇게 컸던 공이 뭐 됐어? 작아졌지? 작아졌어. 그러면 처음에는 시각이 어떻게 됐어? 여기 보면 시각이 나와. 시각이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잖아. 즉 시각이 어떻게 됐지? 작아졌지.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작았던 것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뭐였어? 상대적 크기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했다면 틀리는 놈이 바보. 됐죠? 여기까지 구분해놓고도 틀렸다? 그런 애들 진짜로 꼭 있더라고. 그래, 넌 바보야. 어쩔 수 없잖아, 바보인 걸.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어떤 약점들은 가지고 살거든. 뭐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별 수 있나? 이미 타고난 생김새와 타고난 두뇌인데. 그래서 29번이 좀 어려웠던 학생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침착하게 단서들을 나열됐으니까 그것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거야. 그죠? 난 B형이 더 쉬운 것 같아. 자, 30번 보면 독서생활 질문인데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야? 공통점 찾으라는 거지. 가의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야?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 위에도 보면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황의 독서라고 하는 글인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 나의 관점, 나를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현대적 관점을 봐도 충분히 이해돼.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자로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자전을 꺼내 조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모르는 게 있으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끝까지 추적하라는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내용은 가에도 나에도 없어.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이건 아니야. 가의 반대야. 나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면 안 돼.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나의 소견으로서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야. 4번을 보시면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와만 관련된 내용이지. 5번은 안전이 개소리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고민하다가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공통적일까라고 생각하면 3번을 찍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태도 같아.
그러니까 가에 나오는 거면 성현의 말과 내가 다르다면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했잖아. 철저히 노력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나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와 나의 공통점을 그나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0번부터 31번부터 33번도 역시 EBS에 나온 거지. 시집살이 노래 민요. 이건 이제 A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건데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A BA 구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죠? AA BA 구조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체라는 거지. 대화체. 즉 동생과 형님 간의 대화. 여기서 형님이 남자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집살이의 고된 시집살이의 내용을 비유법과 뭘로? 열거법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31번은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32번도 바로 답 나오고 33번 보자. 34번은 뭐야? 정철의 송미인곡간의 공통점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제목만 파악한 순간 그냥 풀어내지. 왜 풀어내냐? 송미인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 감녀와 요즘에 유명하지?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을려의 뭐야?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기본이잖아 솔직히 공부 좀 한 애들은. 근데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송미인곡을 처음 봤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저기 가는 저 확실히 본 듯도 한 듯이고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너로구나. 이내 서설 들어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걸었더니 너구나라고. 물론 현대에 쓰여지는 문학작품처럼 따옴표는 치여있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용 파악할 만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조응정 역시 EBS에서 나오지 않은 작품인데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지닌 작품이잖아.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어떤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태어날 때 뭐야? 어떤 뭐 신성과 연관됐다든지 하늘과 연관됐다든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나죠? 고귀한 혈통. 그리고 5살 때부터 뭐해? 비범하죠? 비범한 능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많이 겪어? 시련을 많이 겪죠. 근데 혼자서만 꼭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 조력자의 도움도 많이 받잖아. 그치? 그러다 끝내는 뭐해? 승리하잖아.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영웅 일대적 구성을 띠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중략된 다음부터는 군담 소설, 그지? 전쟁에서 싸우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생생하게 쓰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대히트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하나. 읽어나가면서 별로 여러분들 뭐 재밌게 읽어나가면 될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다면 고전소설이지. 고전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라고 했지. 뭐야? 소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점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 중심? 인물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편집자적 논평이나 비슷한 거 서술자의 개입을 좀 체크해 놓으면서 읽으면서 여기다 또 하나 플러스 비현실성 있으면 요것까지도 좀 체크해 놓으면 실제로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 됐지? 여러분들 이번 고전소설 문제는 정말 쉬웠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거법으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건데 이제 36번 봐봐. 36번이 그나마 여러분들 3점짜리도 문제다 보니까 어려울 텐데 자 봐봐. 보기를 참고하여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 보기를 참고하여. 됐지? 그럼 보기 내용 보니까 조응조는 흥미를 이끌어낸 요소로 결혼 모티브와 군담 모티브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결혼 모티브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냐. 결혼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연애 이야기인데 이 연애 이야기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뭘까? 개인적 욕망은 끌리는데 사회적 규범이 그것을 뭐 한다는 거야? 막는다는 얘기겠지. 뭐 그렇잖아. 신분간에 뭐 이런 거나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 하늘의 명예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혼하는 주인공, 결혼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혼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단 모티브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하는 과정에서 묘사한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조력자의 개입이나 강력한 적수의 등장이나 역동적 전투 장면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1번 봐봐. 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혼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이렇게 나와. 됐지? 보기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혼하는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내용상으로도 어때? 보니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강호에 다다라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소절을 취한 곡절을 아리니 부인이 대히 크게 기뻐하면서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와. 여기서 죄 지은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장소절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요. 그러나 우리 형세는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죄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조선시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연애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야? 가족,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했지. 그제? 근데 지금 뭐야? 이 조응이라고 하는 남자는 어머니한테 자신이 이미 다른 여자를 신부감으로 점 찍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잘못했습니다. 불효막심했습니다. 왜? 어머님이 점 찍어준 상대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뭐야? 한 거지. 결혼한 거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부인은 조응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그럼 조응의 개인적 욕망 여기서 개인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녀를 사랑하는 거지. 그 처녀를 사랑하는 것인데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혼을 합리화하고 있군. 잡아봐. 문장이 정말 그죠? 제대로 못 읽은 학생들은 딱 빠지기 좋게 잘 만들어놨죠. 보자. 부인은 조응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무엇을 더 중시 여겼대? 사회적 규범을 더 중시 여겨서 아들의 결혼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인은 조응의 선택에 대해서 뭐 했어? 그거 괜찮은 일이야. 그거 하늘이 결정하는 운명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의 결혼을 합리화했지. 하지만 어디가 틀린 거야? 여기가 틀렸네. 개인적인 욕망은 사랑이겠네. 사회적 규범은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자유연애한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부인은 자신의 아들 조응의 편에 서서 개인적 욕망을 좀 더 뭐 하고 있어? 지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 답 찾기 쉽잖아. 됐지? 37번 사자성어.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혼비백산. 경거망동은 뭐야?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거. 동분서주는 뭐야? 졸라리 바삐 움직이는 거. 분기탱천은 뭐야? 으아! 하는 거. 적반하장은 뭐야? 졸라리 뻔뻔한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38번부터 40번. 10복합 지문이죠? 그죠?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하고 A형하고 B형하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시복합 지문인데 가작품 보니까 서행시초 나오고 있죠? 차디찬 아침인데 묘의 항상낸 스나트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오는다. 자, 계집아이를 바라본 거네. 그지? 차 안에서 계집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손짠등이 발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연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짠등이 발꼬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걸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세모치고.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상 150리.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그만큼 멀다는 거겠지? 묘양상 어둠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삼촌 찾아간다는 계집이네.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밖에 내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야? 일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일본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내. 네임은 뭐야? 밑에 보니까 배웅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이제 차비도 주고 그랬다는 거겠네. 계집아이는 운다, 느낌이 온다. 자, 계집아이는 웁니다. 세모 쳐야죠. 슬프다는 거죠. 텅 빈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그 어느 한 사람 누굴까? 밑에다 적어야죠. 시적 화자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객관하다게 표현한 건데, 나도 역시 뭐 한 거야? 눈을 씻었다는 것은 나도 그녀의 뭐야?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니까 나는 이 계집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 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아, 여기까지. 이거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린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죠. 아, 내 지인과 헤어지는 게 슬픈 건가 보다? 아니겠지. 내 지인 집에서 너무 고생해서 이제서야 그 고생이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삶이 너무 뭐해서 서러워해서 아마 슬피 울었던 거 아닐까? 그것을 보면서 시적 화자 나도 저 꼬맹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상상하면서 같이 눈물을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 됐지? 나 입에서 나왔던 작품이지 둘 다. 서행시초는 이번에 안 나왔었나? 선생님 그런 거 분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왔으면 뭐 풀고 안 나왔으면 못 풀 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 국철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이 무엇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돋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즉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천박하다 생각해서 창밖으로 딱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부끄럽다는 거지. 천박하다고 했잖아.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워졌다. 즉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또 부끄러워진 거지.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즉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닐까.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것, 그들을 이방인으로 신기하게 쳐다본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 여긴다는 거지. 선생님도 외국 여행 좀 많이 다녔는데 옛날에 학교 때려치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보면 좀 이게 동남아 같은데 혹은 인도 같은데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니에요. 외국인 하나만 있으면 오 꼬맹이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뭐 돈 달라는 애들부터 그죠? 우리 옛날에 6.25 끝나고 그죠? 끼민 초콜릿 비슷한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어른들까지 붙어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냐? 너 몇 살이냐? 뭐 여자친구는 있냐? 아주 개인적인 것같이 시시콜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외국인이 와서 신기하다는 건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태도라고 나는 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고 나는 보진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서로 분리하는 태도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38번은 가와 나의 공통점을 적절한 것은 가는 계집을 관찰하고 있고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1번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39번은 4번인데 여기서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왜냐면 내 지인과 이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지인은 육친 아니야. 육친은 친척이라는 거지. 친척 따라 삼촌네 집 가고 있는 거지. 어렵지 않고 40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보기를 참고할 때 다시 한번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성을 적절하지 않은 것.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녀.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평가에 의미를 띌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이야. 무관심은 자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아. 어떨 수도 있어? 긍정적으로 무관심을 보낼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가치평가적 시선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게 가치인 거지. 1번 보면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맞지? 이런 시선과 이런 시선. 2번,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지?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시적 화자 나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로를 그냥 사랑하고 있는 사이 같고, 시적 화자 나가 그 아시안 젊은이들을 처음에는 가치평가적으로 보는 것 같다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깨닫고 아 이러면 안 돼야지 생각에 긍정적 무관심으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라고 설명하는 게 적절하고, 다음 염상섭의 만세전 나오고 있죠. 역시 EBS에 나온 부분인데 한번 보자고. 천대를 받아도 이건 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자고.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반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손이 행세라고 하여 어떻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며 당장은 급한 용을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이 가장 유리한 생활 방법이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뭐하고 있는 거야? 비꼬고 있는 거죠.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봉건적 선장과 관려 전제 밑에서 덧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간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다. 자아 비판적이죠. 우리라고 하면서 물론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서술자 나는요 조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굉장히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방인적 성격이죠.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조선 놈들은. 요 정도예요. 약간 안타깝긴 하죠. 왜 나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나중에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것처럼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아까 내지가 뭐라고? 일본이라고 했지?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간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배기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바꿔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그러니까 방관자적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지.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아마 요 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는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동두루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일본 사람과 김천사 나하고 같이 오른 양목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겐 염려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일본을 비판하는 얘기로 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들이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등장하는 인물을 내가 파악하라고 했어. 등장하는 인물은 장돌뱅이야. 그리고 나지 나. 근데 나는 지식인이고 일본인 유학생이야. 그 나가 조선인인 이 장돌뱅이와 뭐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장돌뱅이의 삶에 대해서 앞에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조선인의 궁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조선 사람이 이거죠. 그래서 이 장돌뱅이의 생각이나 삶을 뭐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얘기인데 주된 소재는 공동묘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엔 나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뭐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짱돌뱅이 혹은 조선 사람들이 이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다 선산들에 살았기 선산에 부모님을 묻었을 텐데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혹은 공동묘지에다 묻는 그러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장돌뱅이의 생각을 비판하는 거야. 왜?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화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계속 그런 봉건적 가치관, 과거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러한 조선민족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염상석의 만세전의 이 발췌된 부분이겠어요. 알지? 그래서 문제는 바로 2번에 나오잖아. 41번의 설수상의 특징.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지? 냉소적 어조. 니들이 다 그렇지 뭐. 조선민들이 현재 빠진 상황 이 정도에 불과해. 그래서 뭔가 약간 비웃는 거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잖아. 차갑게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42번에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봐봐. 나는 공동묘지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아니야. 화장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2번도 마찬가지. 3번에 보시면 나는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맞죠? 왜냐면 말하기 전에 목소리를 남치면서 혹시 누가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저 새끼 저거 반동문자는 아니겠다. 반동문자는 공산당에 쓰는 거고 저 새끼는 저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일본에 반대하는 무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서술돼 있거든. 그러니까 총독부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연관돼서 여러분들 풀면 되고 자 43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니까 보기를 보면 다시 한번 보기를 참고하니까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특히 1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에는 생활의 기록의 흔적이여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석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문학의 정신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1번에 보면 시속에, 여기서 시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세를 가리키지.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보기의 내용 그대로 따라주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 우선은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야 되는데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 안에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서는 짱돌뱅이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봉건적 사고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근대화정 사고방식 간의 어떤 간극 혹은 마찰 정도를 표현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는 건 뭐야? 자, 개개인이 옹호했다는 것은 짱돌뱅이의 생각도 옹호. 나의 생각도 옹호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파악한 나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2번 선택지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2번이 X가 된다는 거야. 3번에 보시면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의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지. 맞지 이거는. 왜냐면 봉건적 의식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됐지? 4번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제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글과 서로 대응하고 있고 5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스스로로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고 자 44번부터 45번은 수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수필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 체크하라고 했지. 수필은 크게 두 가지야. 주제 즉 글쓴이가 나라고 하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일 거야. 그 깨달음을 독자에게 뭐 하려고 전달하려고 수필을 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필에서 맨날 나오는 건 뭐야? 깨달음 주제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음과 주제를 우리에게 뭐하는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거의 시험 문제를 차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뭐 이거는 언어에 따라 똑같겠지만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극이나 혹은 시나리오 장르하고 서로 뭐야? 번갈아 나갈 확률이 높거든. 근데 6월 모의고사 수필 나왔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9월 모의고사는 극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는 A, B형 지금 공통이거든. 분명히 극 시나리오 나와. 9월 모의고사. 그럼 수능에 뭐가 나올 거냐? 모르지. 한 번씩 나왔으니까 모르지. 모르기는 극 시나리오가 나올 거야. 그지? 내가 이거는 예측할게. 극 시나리오가 나올 거야. 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냐? 뭐 근거 없진 않는데 굳이 내가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알아둬야 돼. 그치? 어쨌든 이번 수필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봄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본인만의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A형, B형이 공통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어렵지 않고 이거 틀린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읽어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자,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시를 읽으면서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거, 소설을 읽으면서는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 비문학을 읽으면서는 정확하게 문단별로 나눈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 편가르기를 해서라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답맞추기 게임에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다면 매몰되어 있다면 지금은 성적이 잘 나오긴 힘들겠지만 지금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성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이번 6월 모의고사 혹시 성적 잘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또한 거꾸로 못 나왔다고 아직까진 포기하지 마. 좀 더 자기의 기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수능 당일날 전까지도 시험 점수 안 나오다가 수능 당일날 시험 점수 잘 나올 수도 있는 게 그거야. 중요한 거는 정확한 기본에 대한 틀을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어.